찬바람이 뺨을 파고들던 겨울 아침,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덜덜 떨며 벤치에 앉아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와 담요를 둘러쓴 노파가 조용히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검은 수입차가 휴게소 주차장을 떠나며 굵은 바퀴 자국을 남겼다. 차 안에서 내렸던 중년 남자가 마지막으로 뒤를 힐끗 돌아보고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가속 페달을 밟았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떠나가는 차를 가리켰다. 재훈이 참았지, 순자야. 아내가 잔뜩 주름진 얼굴을 치켜들었다. 멀어져가는 차 번호판을 끝까지 붙잡으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맞네. 그 차지 그래도 설마 그냥 가겠어. 화장실 들렀다가 다시 오겠지. 순자가 스스로를 달래듯 중얼거렸다. 그러나 차는 이미 휴게소 출구를 벗어나고 있었다. 방향지시등이 반짝이더니 금세 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인호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순자야, 우리 버려진 거 아니냐? 순자의 손등이 하얗게 질렸다. 담요를 움켜쥔 손가락 마디가 파랗게 변해갔다. 에이 여보, 그런 소리 말아요. 아들이 어떻게 부모를. 순자가 말끝을 흐리며 다시 도로 쪽을 보았다. 도로에는 차들이 쉴 틈 없이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재훈의 차는 돌아올 기미가 없었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휴게소 한쪽에서 김성진이 택시 조수석 문을 닫으며 허리를 폈다. 장거리 손님을 내려주고 잠깐 커피나 한 잔 마실 생각이었다. 성진의 눈에 벤치 위에 노부부가 들어왔다. 코끝까지 담요를 올린 채 떨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자꾸만 시야에서 떠나지 않았다. 성진이 조심스레 다가갔다. 어르신들 많이 추우시죠? 어디까지 가셔야 하는 길이세요? 인호가 허겁지겁 담요를 여미며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는 오래된 자존심이 남아 있었지만 그 자존심 위로 배신의 상처가 덧칠되어 있었다. 아들놈이 잠깐 기다리라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인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집도 돈도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순자가 덧붙였다.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겠다면서 짐까지 다 싣고 나왔는데 여기서 쉬었다 가자더니 그냥. 순자의 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소리를 들은 성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르신들 혼자 두고 가버렸단 말씀이세요? 인호가 대답 대신 허공을 바라보았다. 눈발이 점점 거세졌다. 성진은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코트 지퍼를 올렸다. 여기 이러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일단 제 택시 타시고 따뜻한 데로 가시죠. 돈은 천천히 생각하고요. 인호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성진이 손을 저었다. 저도 가진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버린 자식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어서요. 추워서 그러다 쓰러지시겠어요. 순자가 남편의 팔을 꼭 부여잡았다. 여보, 어쩌면 좋아. 우리 어디로 가야 해요? 인호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체념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군요. 기사 양반, 신세 좀 지겠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휴게소를 나와 택시로 향했다. 눈발은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 한 칸. 문을 열자 따뜻한 국물 냄새가 먼저 달려나왔다. 성진의 아내 윤정이가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식탁으로 옮기고 있었다. 정희가 남편 뒤에서 들어오는 낯선 노부부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여보, 손님이에요? 성진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길에서 아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모시고 온 분들이야. 아들이 부모님을 거기 두고 가버렸다네. 정희의 눈썹이 절로 치켜 올라갔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인호가 조심스레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민폐 끼쳐서 죄송합니다. 잠시 몸 좀 녹이고 나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정희가 허둥지둥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다가왔다.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들어오세요, 어르신들. 여기 방은 좁지만 그래도 난방은 빵빵하게 틀어놓았어요. 순자가 거실 한가운데 멈춰서서 허리를 굽혔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이유가 없는데. 정희는 순자의 손을 덥석 잡았다. 사람끼리 이유가 어딨어요. 부모님을 버린 자식이 이상한 거죠. 어서 앉으시고 국 먼저 드세요. 아직 점심도 못 하셨죠? 식탁 위에 놓인 따끈한 된장국과 멸치볶음, 김치 몇 가지가 노부부 눈에 들어왔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이었다. 인호가 숟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추었다. 평생 남한테 부담 안 주고 살려고 애썼는데 오늘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게 되는군요. 성진이 웃으며 밥그릇을 밀어줬다. 그 자존심이 괜한 게 아닐 겁니다. 언젠가 쓰일 날이 올 거예요. 일단 따뜻한 국부터 드세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래도 아직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네 사람의 숟가락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따뜻한 국물이 몸속으로 스며들자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성진 부부는 노부부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작은 전기난로가 빨갛게 달아오르며 조용히 소리를 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들, 혹시 자녀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인호가 담담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펼쳐 보였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딸애는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들 재훈이는 오늘 우리를 버리고 간 그놈이지요. 순자가 쓴웃음을 지었다. 예전엔 효자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대학 다닐 땐 알바해서 용돈도 벌어오고 회사 들어가고 나선 우리가 손 벌리지 않아도 용돈을 꼬박꼬박 챙겨줬지요. 인호가 말을 이었다. 그러더니 언제부턴가 돈 이야기를 자주 꺼내더군요. 투자니 사업이니 결국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쓰다가 작년에 큰일을 치렀습니다. 정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세상에 투자 잘못해서 집 잃은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인호가 깊은 주름 사이로 한숨을 뱉어냈다. 우리가 살던 집은 결국 은행으로 넘어갔고 재혼이네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우리를 보는 눈빛이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하며 살갑게 굴더니 이젠 눈만 마주쳐도 얼굴을 찌푸리더군요. 순자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다.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요양원에 가시면 전문 간호사도 계시고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그 말이 다 맞는 줄 알았죠. 우리도 나이 들었으니 민폐 끼치지 말자고 서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성진이 주먹을 꼭 쥐었다. 그래도 그렇지 부모님을 휴게소에 내려놓고 그냥 가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인호의 눈빛이 잠시 매서워졌다가 이내 가라앉았다. 사람 마음이 한순간에 그렇게 변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어딘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요. 정희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낳아주고 키워주고 그것만으로도 은혜지.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게소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재훈이가 다시 돌아올 줄 알고. 그런데 순자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양 어깨가 서럽게 떨렸다. 그 모습을 본 성진이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세요. 방 한 칸 더 있으니까 이불만 깔면 됩니다. 인호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낯으로. 정희가 손사래를 쳤다. 어르신들, 저희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방에 가 있어서 자주 못 옵니다. 집이 썰렁했는데 잘 됐죠. 사람 사는 집은 이렇게 말소리가 나야 해요. 성진이 아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이라도 몸 좀 추스르실 때까지만이라도 계세요. 그 다음은 천천히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인호가 오래 버텨온 자존심을 내려놓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며칠만 신세를 지겠습니다. 언젠가는 꼭 갚겠습니다. 성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언젠가 어르신들께서 갚으실 기회가 오겠죠. 인생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법이니까요. 한편 그 시각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거실에는 큰 TV가 켜져 있었고 재훈과 아내 최미라가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미라가 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집안이 훨씬 조용해졌어. 재훈이 와인을 한 모금 삼키며 말했다. 괜히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 아버지 건강 상태면 요양원 가셔도 충분히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어.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한 거야. 미라가 코웃음을 쳤다. 도리? 요양원이라도 갔으면 몰라. 휴게소에 내려두고 오면서 그런 소리가 나와? 재훈이 순간 얼굴을 굳혔다. 그건 계약서 문제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랬잖아. 오늘 안에 강도영 회장 만나야 했고 아버지 모시고 다니다 보면 일이 꼬일 게 뻔했어. 미라가 눈을 가늘게 뜨며 재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솔직히 말할까? 난 아직도 아버님이 숨겨놓은 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예전에 대현 상사에서 상무까지 하셨다면서. 그 정도 자리였으면 퇴직금만 해도 상당했을 텐데. 재훈이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나도 모른다. 사업 실패하고 빚 갚는데 다 썼다고만 하시니까. 어머니도 입을 다물고 미라가 와인잔을 탁자 위에 탁 내려놓았다. 말이 안 되잖아. 우리 결혼하고도 한동안 용돈 팍팍 주시고 집 사는데도 힘쓴 거 다 기억나? 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데? 난 아직도 뭔가 숨겨놓은 게 있다고 본다니까. 재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제 우리 몫은 아니야. 아버지가 원하면 딸에게 주든지 그냥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든지 하시겠지. 미라가 얼굴을 굳힌 채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선수를 친 거야. 그 돈이 우리 손에서 벗어나기 전에. 아버님 정신이 오락가락하시기 전에 상속 포기 각서부터 받아놓자고 했잖아.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야. 재훈은 잠시 말없이 아내를 바라보았다. 양심과 욕심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입술 사이로 나온 말은 다른 방향을 향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는 우리 삶만 생각하자. 미라는 다시 와인잔을 들었다. 그래. 우리 아들 유학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부모님께 너무 미안해하면 안 돼. 세상 다 그런 거지 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텅 빈 거실에 메아리 쳤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들이 그렇게 쉽게 버려버린 노부부가 사실은 그들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을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노부부는 성진 집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아침이면 인호가 먼저 일어나 작은 베란다에서 스트레칭을 했다. 오랜 세월 회사와 사업을 오가며 다져진 몸은 여전히 곧게 서 있었다. 정희가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아버님, 허리 펴신 거 보니까 젊은 사람 못지 않으시네요. 인호가 허리를 돌리다 말고 웃으며 대답했다. 젊을 때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봅니다. 몸이 쉬는 걸 싫어하네요.
순자는 부엌에 들어와 정희를 도왔다. 내가 할게요. 며느리 아니 정희 씨. 나이 많은 사람이 손 놓고 앉아 있으면 병이 와요. 정희가 손을 내저었다. 어머님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저도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같이 해요. 두 여자가 함께 김치를 무치고 국을 끓이는 동안 성진은 출근 준비를 했다. 택시 운행을 하려면 새벽부터 나가야 했다. 성진이 신발을 신으며 인호에게 말했다. 아버님, 오늘도 동네 어르신들 바둑 두러 오시죠? 저녁쯤에는 돌아오실 겁니다. 인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 동네 분위기 좀 알아봐야지요. 혹시라도 일거리가 있나? 성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일거리라니요. 연세도 있으신데 편히 쉬셔야죠. 인호의 눈빛이 갑자기 단단해졌다. 사람이 숨 쉬고 밥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쓸모가 있어야 삽니다. 아직 머리가 돌아가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습니다. 성진은 그 눈빛에서 묘한 기운을 느꼈다. 빈손으로도 크게 뭔가를 해냈던 사람에게서 풍기는 분위기였다. 그럼 무리하지만 않는다면 천천히 알아보세요. 성진이 그렇게 말하며 현관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순자가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다. 정말 일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언젠가는 다시 서야지. 아직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한 빼앗긴 것들을 그냥 두고 보진 않을 거다. 순자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 혹시 그때 회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호의 눈빛이 잠시 먼 과거를 향했다. 그래. 대현 상사 말이야. 그리고 강도영. 순자의 입에서 굵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또 그 사람 이야기군요. 아직도 미련이 남았어요? 인호가 고개를 저었다. 미련이 아니라 책임이지. 나를 따르던 직원들,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 그걸 생각하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순자는 말없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손등 위로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날 오후 인호는 동네 도서관을 찾았다. 조용한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거닐다가 경제 잡지가 모여 있는 코너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잡지 표지에는 대형그룹 올해 매출 10조 돌파라는 제목이 굵게 박혀 있었다. 인호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대형그룹. 그 이름은 인호의 젊은 시절과 깊게 얽혀 있었다. 몇십 년 전 인호는 작은 무역회사 대현 상사를 세웠다. 가난한 시절 밤새 화물차를 몰며 공장과 항구를 오갔던 그는 땀과 눈물로 회사를 키웠다. 그 시절 직원 한 명이 그를 열심히 따랐다. 바로 강도영이었다. 지방대 출신이지만 머리가 비상했던 그는 인호의 오른팔처럼 움직였다. 그러나 회사가 커지고 돈이 모이면서 강도영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졌다. 인호는 잡지를 펼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그때 사인만 하지 않았어도. 잡지 기사에서는 강도영을 자수성가형 기업인이라고 치켜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인호만은 알고 있었다. 그 자수성가의 그림자 뒤에 자신의 피와 땀이 가려져 있다는 사실을. 몇 년 전 건강이 나빠졌을 때 강도영은 인호에게 지분 정리를 제안했다. 회장님, 편히 쉬실 때도 됐습니다. 지분은 제가 맡아 회사 지키겠습니다. 인호는 그 말을 믿고 자신이 가진 주식 상당 부분을 신탁 형태로 맡겼다. 대신 위기 때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하지만 서류의 조항은 복잡했고 인호는 세세한 부분을 믿었던 후배에게 맡겨버렸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회사에서 조용히 밀려났다. 이제 잡지 속 인물 소개에는 대형그룹 창업자 강도영 회장이라는 문장까지
당당히 적혀 있었다. 이노의 손이 덜덜 떨렸다. 창업자는 나였는데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다. 혹시 박인호 회장님 아니십니까? 이노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중년의 남자가 안경 너머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저를 아십니까? 남자가 반갑다는 듯 웃었다. 저입니다. 예전에 대연전자에서 일하던 조기범이라고 합니다. 회장님, 저 기억 안 나십니까? 이노의 눈이 커졌다. 기범이 그 부서에서 밤새 회로도 붙잡고 있던 그 친구. 기범이 연신 허리를 숙였다. 예, 그때 회장님이 야근하는 직원들한테 컵라면 돌리시던 거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노의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다. 그래. 이렇게 늙은 꼴을 보여서 미안하구나. 기범이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요즘 어디 계셨습니까? 회사에서는 회장님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분처럼요. 이노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다. 나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지. 지금은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다. 기범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사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매출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안으로는 빚이 산더미라고 들었습니다. 강 회장과 몇몇 임원들이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가 이노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래.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저렇게들 떠들어대는구나. 기범이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다. 회장님이 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말하는 직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다만 아무도 나서서 말하지 못할 뿐이죠. 이노가 깊은 숨을 들이켰다. 가슴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던 책임감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기범아.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혹시 나를 도울 생각이 있니? 기범이 놀란 눈으로 이노를 바라보았다. 도움이라니요? 이노가 잡지 속 강도영의 사진을 가리켰다. 저 사람에게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야겠다. 나 혼자 할 수는 없지. 예전에 나와 함께 땀 흘리던 사람들, 아직 회사 안에 남아있겠지? 기범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졌다. 있습니다. 저도 회장님께 빚이 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조용히 맞닿았다. 노인의 눈빛 속에는 다시 한번 일어서려는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다. 늦은 밤 성진이 택시 운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묵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이노와 순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정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성진이 외투를 벗으며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이노가 조용히 말했다. 성진 씨, 사실은 오늘 옛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군요. 성진이 의자를 끌어와 맞은편에 앉았다. 차분히 말씀해 보세요. 이노가 한참 동안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원래 대연 상사를 세운 사람입니다. 지금의 대연그룹, 그 출발점이었지요. 성진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대연그룹이요? 뉴스에 나오는 그 큰 회사요? 정희도 손에 쥐고 있던 수건을 놓칠 뻔했다. 어머, 어르신. 농담이 아니시죠? 이노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젊을 땐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수출입업에 뛰어들었죠.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회사를 키웠고 어느새 직원이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회장님 소리를 들었지요. 순자가 옆에서 조용히 덧붙였다. 회장이라는 말이 입에 맞지도 않는다고 직원들한테 그냥 사장이라고 부르라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이들 키우고 직원들 월급 주느라 허리 펼 날이 없었죠. 이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러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 강도영이라는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친구였는데 머리도 좋고 손도 빨랐지요. 나는 그 친구를 믿었습니다. 내 뒤를 잇겠구나 싶었죠. 성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지분을 맡기셨군요. 인호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그때 제대로 서류를 검토했어야 했는데 나는 사람을 믿는데 익숙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남아있는 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을 신탁 형식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나는 회의실에서 사실상 쫓겨났지요. 정의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다. 어르신을 그렇게 내쫓았다고요? 세상에. 인호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뒤로 나는 일부러 조용히 살았습니다. 강도영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켜만 봤지요. 그런데 오늘 들으니 회사 안이 엉망이라고 합니다. 직원들 월급이 밀리고 빚이 쌓였다고요. 성진이 팔짱을 끼며 생각에 잠겼다. 그럼 어르신께서 다시 나서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창업주의시잖아요. 인호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문제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서류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죄, 직원들을 지키지 못한 죄. 이제 와서 나선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순자가 남편을 향해 말했다. 하지만 오늘 기범 씨를 만나고 나서 당신 마음이 변한 거잖아요. 인호가 성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맞습니다. 아직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돌아오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싸워보려 합니다. 빼앗긴 것들을 되찾고 무엇보다 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성진이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어르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택시기사라고 해도 사람들 움직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거든요.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반찬가게 손님들 중에 대형그룹 다닌다는 사람도 몇 명 있어요. 슬쩍 분위기라도 알아볼게요. 인호의 눈에 감사와 미안함이 뒤섞인 빛이 떠올랐다. 괜한 일에 끌어들이는 건 아닌지 모르겠군요. 성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르신 일은 이제 우리 일입니다. 부모 버린 자식 대신 효도할 기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말에 순자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네요, 여보. 그날 밤 네 사람의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누구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각자의 가슴 속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조금씩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며칠 후 대형그룹 회의실. 대리석 테이블 위로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였다. 강도영 회장이 의자에 기대어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옆자리에는 재훈이 긴장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강도영이 재훈을 흘끔 보며 말했다. 부모님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된 건가? 재훈이 실눈을 떴다. 각서에는 분명히 사인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강도영이 가볍게 웃었다. 그래, 효심 깊던 박상무가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군. 역시 피는 못 속이는 법이야. 재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피라니요? 강도영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다. 내가 누군지 알지? 회사에 처음 들어와 회장님을 도와 회사를 키운 사람이다. 그 회장님의 아들이 누군지도 알고. 박인호 회장, 그분이 내 아버지야.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다 잊었지만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고 그걸 어떻게 해? 강도영이 코웃음을 쳤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나? 예전에 내 아버지가 얼마나 널 자랑스러워했는데 미국 유학도 보내고 싶어 하셨지. 다만 회사를 지키느라 그러질 못했을 뿐. 재훈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회장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꺼내신 적이 없는데 강도영이 눈을 가늘게 뜨며 재훈을 노려보았다. 너도 알다시피 너희 아버지는 회사 지분 대부분을 내게 맡겼다. 덕분에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그런데 만약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어떻게 될까? 회장님의 혈육이 나타났다고 다들 주파나를 다시 튕기겠지. 재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게 부모님을 정리하라고 하신 겁니까? 강도영이 비웃음을 지었다. 정리까지는 아니다. 다만 혹시라도 그분이 마음을 바꾸고 회사를 찾으러 오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했지. 내가 아들이니까 그 역할을 해줬으면 했다. 재훈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다. 전 아버지가 그렇게 큰 회사의 창업주이신 줄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항상 옛날에 무역회사 좀 했다 정도로만 말씀하셨으니까요. 강도영이 어깨를 으쓱했다. 겸손하신 분이니까.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야. 이 회사는 이제 내 손에 있고 너는 내 편에 서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재훈이 낮게 물었다. 대신 얻는 건 뭡니까? 강도영이 미소를 지었다. 법무실장을 넘어 앞으로는 전문 경영인으로 키워주지. 서류에만 사인해주면 돼. 박인호 회장이 남긴 마지막 지분 몇 %를 정리하는 문서일 뿐이야. 재훈의 시선이 서류 위를 천천히 훑었다. 그 위에는 지분 포기 및 권리 양도 계약서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다. 그 순간 재훈의 머릿속에 휴게소에서 떨고 있던 부모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 아버지의 굳게 담은 입술. 심장 한가운데에서 뭔가가 싸늘하게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눈앞에는 자신의 야망이 있었다. 재훈은 결국 펜을 집어들었다. 알겠습니다. 사인하죠.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회의실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이 순간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이 선택이 머지않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장면 9. 반격의 준비. 며칠 뒤 성진의 집 거실. 인호 앞에는 오래된 서류철이 펼쳐져 있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각종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기범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조항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있었다. 기범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여기 보십시오. 이 조항입니다. 신탁 지분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심각한 재무 위기를 맞을 경우 창업주의 동의 없이 임해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호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 말은 지금 대형그룹이 빚더미에 앉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강도영이 마음대로 한 행위들이 모두 위법이 될 수 있다는 뜻이군. 기범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아직 갖고 계신 지분도 적지 않습니다. 언론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정도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진을 교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성진이 옆에서 말했다. 그럼 지금 필요한 건 증거군요. 회사가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장부가 어떤지. 기범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문제입니다. 내부 회계 자료는 외부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일하던 동료들 중 하나가 아직 재무팀에 있습니다. 그 친구를 설득할 수만 있다면. 정의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렇게까지 하다 들키면 다들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인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겁하게 숨어 있을 수만은 없지.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번엔 내가 앞에 서야 한다. 순자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몸은 괜찮겠어요? 요즘도 가끔 숨 가쁘다고 하잖아요. 인호가 미소를 지었다. 사람은 마음이 죽으면 몸도 따라 죽는 법이야.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가슴이 다시 뛰는 걸 느껴.
오래된 빚을 갚을 기회가 온 느낌이야. 성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그럼 저는 재훈 씨 쪽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을 버릴 정도면 보통 사람이 아닐 텐데 그 사람 주변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정희가 남편을 말리고 싶어 했지만 성진이 먼저 말을 이었다. 걱정하지 마. 택시 기사라는 직업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 이야기 듣는 건 내 특기니까. 그렇게 해서 노부부와 성진 부부 그리고 옛 제자 기범의 작은 연합이 만들어졌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버려진 노부부의 이름을 되찾고 그들에게 가해진 배신을 바로잡는 것. 며칠 뒤 강남의 로펌 건물 앞. 점심시간이 막 끝난 틈을 타 성진의 택시가 조용히 건물 앞에 멈춰섰다. 재훈이 양복 자락을 정리하며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얼굴에는 피곤함과 긴장감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성진이 차창을 내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손님, 택시 필요하십니까? 재훈이 잠시 멈칫하더니 차 안을 들여다보았다. 택시 문짝에는 해오름 개인 택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마침 잘 됐네요. 서초동 법원까지만 갑시다. 재훈이 조수석으로 올라탔다. 성진이 조용히 미터기를 켰다. 바쁘신가 봅니다.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재훈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요즘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다들 경계하던데 기사님은 참 여유롭네요. 성진이 웃음을 머금고 대답했다. 인생 살다 보니 결국 남는 건 말 한마디더라고요. 혹시 부모님 생각나시면 더 그렇죠. 재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갑자기 부모님 이야기는 왜 하십니까? 성진이 거울 너머로 재훈의 얼굴을 살폈다. 얼마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부모님 잃어버렸다는 분을 봤거든요. 아들이 잠깐 화장실 다녀오라더니 그대로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재훈의 눈빛이 급격히 차가워졌다. 그래서요? 성진이 태연한 척 운전대를 돌렸다. 그 노부부를 집에 모셔왔습니다. 우리 집에 한동안 계시기로 했어요. 재훈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혹시 이름이? 성진이 일부러 말을 끊었다가 천천히 이어갔다. 박인호 어르신과 이순자 어르신입니다. 재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분들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진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집에 계십니다. 따뜻한 방에서요. 다행히 건강은 괜찮으십니다. 재훈의 손이 떨리며 무릎 위에서 허공을 긁었다. 당신 대체 누구죠? 성진이 이번에는 미소 없이 말했다. 그냥 택시 기사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버리는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재훈이 이를 악물었다. 지금 나를 협박하려는 겁니까? 성진이 고개를 저었다. 협박하려면 벌써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겠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어르신들께서 아들 얼굴을 다시 보고 싶어 하셔서요. 재훈의 눈가에 순간 슬픔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분들이 나를 찾으십니까? 성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 하시더군요. 진심으로.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잠시 후 재훈이 낮게 말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요. 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가야겠군요. 성진이 조용히 답했다. 언젠가가 아니라 너무 늦기 전에 오셔야 합니다. 사람 마음은 기다리다 지치기도 하니까요. 택시는 법원 앞에 멈춰섰다. 재훈이 내려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었다. 혹시 어머니가 아직도 고기 반찬 좋아하시나요? 성진이 미소를 지었다. 예. 요즘도 정희가 장조림하면 밥 한 공기 뚝딱 비우십니다. 재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렇군요.
그는 아무 말 없이 택시에서 내려 법원 쪽으로 걸어갔다. 걸음걸이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어딘가 결심이 묻어 있었다. 몇 주 뒤 대형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 되었다. 대형 호텔의 연회장에는 수많은 주주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강도영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대형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떠돌고 있는 재무 위기설은 근거 없는 소문일 뿐입니다. 그러나 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이어졌다. 재무제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주주들이 하나 둘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그때 연회장 뒤쪽 문이 조용히 열렸다. 성진이 휠체어를 끄는 손에 힘을 주었다. 휠체어 위에는 단정한 양복을 입은 인호가 앉아 있었다. 옆에는 순자가 곧은 허리로 서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쪽을 향했다. 저 사람 누구야?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인호가 휠체어 바퀴를 스스로 잡고 앞으로 나섰다. 성진은 뒤에서 조용히 밀어주었다. 단상 위의 강도영이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얼굴에서 피가 가시고 있었다. 인호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랜만이군. 강 회장. 강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보아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저분 혹시 박인호 회장님 아니야? 예전에 잡지에서 본 적 있어. 대현상사 창업주라고.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인호가 단상 아래에서 고개를 들었다. 내가 누구인지 여기 계신 분들 중 일부는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대현상사를 세웠고 오늘의 대형그룹을 만든 사람 박인호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였다. 강도영이 급히 마이크를 잡았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박인호 씨는 아주 예전에 회사를 떠난 분입니다. 지금 회사 운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호가 그의 말을 끊었다. 정말 그럴까? 기범이 그때 노트북을 들고 단상으로 올라섰다. 이어서 몇몇 주주들이 준비해온 서류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기범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있는 서류는 과거 박 회장님과 강 회장 사이에 체결된 신탁 계약서 사본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대형그룹의 내부 재무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은 회사의 실제 부채 규모가 공시된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화면에 프로젝트로 띄워진 그래프들이 붉은 경고를 내뿜듯 숫자를 드러냈다. 주주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게 다 뭐야? 우릴 속인 거야? 인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몇 년 전 건강 문제로 회사를 잠시 떠나며 지분을 신탁 형태로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 서류에는 회사가 위험해질 경우 나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도영 회장은 그 조항을 무시하고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강도영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거짓말입니다. 저 서류들은 위조된 것이고 저 노인은 이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 그때 연회장 앞쪽에서 누군가 일어섰다. 재훈이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한껏 굳어 있었다. 재훈이 강도영을 향해 말했다. 그만하시죠, 강 회장. 모두의 시선이 재훈에게 꽂혔다. 재훈이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저는 박인호 회장의 아들 박재훈입니다. 연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재훈이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사인하신 계약서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서명하라고 받은 문서들. 그 안에는 회사 재무 상황을 숨기기 위한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눈을 감았습니다.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를 버린 죄, 회사 직원들과 주주 여러분을 속인 죄 모두 제 책임입니다.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인호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연회장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순자가 두 손을 입가에 모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훈아. 인호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고개 들어라. 재훈이 눈물 젖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인호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기로 한 용기는 적어도 아버지로서 자랑스럽다. 하지만 잘못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받겠습니다. 그때 주주들 사이에서 누군가 외쳤다. 강도영 회장은 해임해야 한다. 창업주 박인호 회장님께 회사 운영을 맡겨야 한다. 순식간에 해임동의 서명지가 돌기 시작했다. 기범이 준비해온 서류에 주주들이 잇따라 서명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임시 투표가 진행되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강도영 해임안 가결. 인호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안건까지 통과되었다. 강도영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가 연회장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노부부의 앞을 지나쳤다. 인호가 그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도영아, 내가 너를 아들처럼 믿었던 건 사실이다. 그 믿음을 배신한 건 너의 선택이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나를 찾아와라.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는 있으니까. 강도영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버렸다. 주주총회가 끝난 뒤 호텔 로비 한가운데에 인호와 순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성진과 정희 그리고 기범이 옆을 지키고 있었다. 기자들이 몰려와 질문을 쏟아냈다. 회장님,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앞으로 대형 그룹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이십니까? 인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한마디만 했다. 잃어버린 신뢰부터 회복하겠습니다. 직원들과 주주들, 그리고 고객들에게요. 그때 눈에 익은 얼굴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재훈과 그의 아내 미라, 그리고 손녀 소연이었다. 미라는 평소에 화려한 옷차림 대신 검은 코트에 수수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세 사람은 인호와 순자 앞에 서더니 아무 말 없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다. 주변에서 탄식과 놀라움의 숨소리가 퍼져나왔다.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두 분을 버렸습니다. 어떤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미라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님, 아버님, 저도 그동안 너무 많은 말을 했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소연이 두 손을 모아 포개며 울먹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얘들아, 일어나라. 사람들 다 본다. 재훈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대로 있을게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라도 사죄해야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인호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죄는 이미 세상 앞에서 드러났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 그가 천천히 손을 뻗어 재훈의 어깨에 얹었다. 언젠가부터 너와 나 사이에 벽이 생겼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벽을 없애는 것도 결국 우리 몫이다. 인호가 조용히 말했다. 나와 내 어머니는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내가 저지른 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평생을 두고 갚아야 한다. 재훈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미라와 소연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주변을 둘러보던 성진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버려진 노부부의 정체가 드러나자 결국 모두 무릎을 꿇는구먼. 그의 가슴 속에는 묘한 시원함과 함께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대한 경외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몇 달 뒤 대형그룹 본사. 현관 입구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려 있었다. 대형그룹 창업주 박인호 명예회장. 인호는 공식적인 직책은 명예회장으로만 남았다. 실제 경영은 기범과 젊은 경영진에게 맡겼다. 그는 주로 직원 복지와 윤리 경영을 챙기는 역할을 맡았다. 어느 날 회사 로비 한가운데에 성진 부부가 서 있었다. 정희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어휴, 건물 참 크네. 우리 같은 서민이 들어오기엔 괜히 어색하다. 성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어르신이 직접 부른 자리잖아. 당당하게 다니자고.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인호와 순자가 내려왔다. 두 사람은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다. 인호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다. 우리 은인들이 오셨군. 성진이 머리를 극적였다. 은인은 무슨요? 그냥 사람 대접한 것뿐입니다. 인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사람 대접이라는 게 요즘 세상에서 얼마나 귀한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안다네. 그는 준비해온 봉투를 성진에게 내밀었다. 이건 작게나마 내가 할 수 있는 보답일세. 성진이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어르신, 이건 좀. 인호가 미소를 지었다. 이 안에는 우리 회사와 협약을 맺은 택시 기사 전용 정비소 계약서가 들어있다네. 자네가 그 정비소의 대표가 되어주게. 초기 설비 비용과 임대료는 회사에서 지원할 걸세. 성진과 정희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정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사업하는 건가요? 인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나를 도와준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었네. 성진 씨라면 기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테니 좋은 정비소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성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마음을 살려준 사람이니까. 옆에서 재훈이 다가왔다. 요즘 그는 회사에서 실무를 맡으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지내고 있었다. 재훈이 성진에게 고개를 숙였다. 저도 감사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한 제 빈자리를 기사님과 사모님께서 채워주셨더군요. 성진이 손을 내저었다. 이제는 그 자리를 다시 채우시면 됩니다. 아들이니까. 재훈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앞으로 제 인생의 숙제입니다. 소연이 그 뒤에서 쑥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앞으로 우리 집에서 명절마다 기사님네 가족도 꼭 오라고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저희가 갈비찜 해올게요. 어머님 입맛에는 제가 좀 알거든요. 순자가 즐겁게 웃었다. 그럼 난 기사님 좋아하는 동태찌개 끓여놓을게요. 모두의 웃음소리가 회사 로비를 따뜻하게 채웠다. 그해 겨울 다시 눈이 내렸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이전과 달랐다. 성진의 새 정비소에는 택시 기사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정희의 반찬 가게는 대형그룹 구내식당과 납품 계약을 맺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노부부는 한 달에 몇 번씩 정비소와 반찬 가게를 찾아와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은 정비소 안작은 사무실에서 함께 국밥을 먹고 있었다. 성진이 국물을 떠먹으며 말했다.
처음 휴게소에서 어르신들 배웠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호가 웃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인생은 참 묘하다니까. 버려졌다고 생각한 순간 가장 소중한 인연을 만났으니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사람뿐인 것 같아요. 돈도 명예도 다 지나가는 거고. 순자가 천천히 말했다. 맞아요.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누가 내 손을 잡아줬는지, 누가 내 곁을 지켜줬는지 그 기억뿐이더라고요. 창밖으로 눈발이 조용히 흩날렸다. 성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겨울은 작년보다 훨씬 따뜻하네요. 인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우리 마음이 따뜻해졌기 때문이겠지. 네 사람은 뜨끈한 국밥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다. 버려진 노부부라 불리던 두 사람은 이제 누구보다 존중받는 어른으로 다시 서 있었다. 그 곁에는 혈연을 넘어선 새로운 가족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늦게 피어난 효와 의리, 그리고 사람의 정이 무엇인지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